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잠시만요. 아직 안 네, 이제 엄청 길지만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좀 표시를 해 놓은 곳 위주로 함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요약본부터 어 일단은 이제 뭐 다양하게 전체적으로 초중등 AI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룬 거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내용이 많은데 그다음에 우리 학교 저희 우리나라의 이제 교육 쪽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떠한 새로운 거를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런 선도학교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먼저 운영을 해 보고 이게 뭐 괜찮다 싶으면은 이제 다른 데로 이제 퍼져나가는 형태를 많이 사용을 하죠. 뭐 인공지능 말고도.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도 선도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 이게 제대로 되는 학교도 있는 반면에 제대로 되지 않는 학교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 선도학교 보고서 같은 경우를 나중에 이제 그래서 구해 가지고 보시 저희가 함께 보면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선도학교 보고서가 제대로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좀 찾아보고 하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찾다 보니까 이 선도학교 중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 좀 소개를 잘 해 놓은 그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 학교 한번 소개를 좀 시켜 드리면은 잠시만요. 이거 패들렛을 저번에 해 놨는데 예. 이게 뭔가 잘못 만져 가지고 엉킨 것 같은데 이제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이제 그 학교는 자기들이 한 거를 학년별로 정리해서 홈페이지에 올려 놨는데 그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연구에서 좀 중심적으로 다뤘던 것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교육이 뭐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뭐 이해 교육, 융합 교육 이러한 다양한 용어들이 학교 현장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용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이런 인공지능 교육에서 필요한 역량이 교사의 역량, 뭐 학생의 역량이 뭐냐. 그다음에 수업을 설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다음에 그 예시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 보려고 이제 노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목표 자체는 자 핵심 역량이 뭐고 그다음에 현재 교육 과정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실태 분석을 통한 활성화를 어떻게 이제 제안해 볼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가 이거를 알게 된 이유가 여기 들어가는 이 전문가 13 명에 제가 뭐 들어가게 돼 가지고 이제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델파이 과정에 참여를 해 가지고 이 연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줄 알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말을 했던 의견들이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한 거고 결과부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인공지능 교육이라는 거는 인공지능의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인공지능을 교수학습에 활용하여 실제적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는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 인공지능 활용, 개발, 융합, 윤리 교육 등
인공지능에 대한 모든 교육적 활동을 우리는 인공지능 교육이라고 그냥 통칭 이야기하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리 교육이 첫 번째인데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뭐 이해 교육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의 기본을 이제 이해하는 교육이고 윤리 교육을 이제 여기에 좀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실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창의적이고 올바르게 해결하는 능력인데 지금 보시면은 원리 교육에도 요게 있고요. 활용 교육에도 요게 있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융합 교육도 뭐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있어요. 즉 인공지능 교육 밑에 있는 원리, 활용, 융합 교육 모두 다 약간의 방향성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게 문제 해결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두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처음 저랑 선생님들이 만났던 그 강좌 이름이 AI의 실생활 적용을 위한 융합 교육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 과목이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활용 교육인데 인공지능을 도구적으로 활용하는 교육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건 여기에는 이제 첫 번째 많이 쓰는 게 개별화된 학습 기회라고 해서 어 수학과에서 이제 많이 쓰는 건데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똑똑 수학 탐험대였나 무슨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해 가지고 이제 기초학력이나 이런 거를 안 나타나지 않도록 이제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인공지능 활용 교육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도구적으로 활용한다라는 거는 약간 인공지능이 들어간 에듀테크를 활용해 가지고 그냥 수업에 간단하게 적용을 해 본다 정도인데 뭐 저희가 예전에 이제 배웠던 인공지능 도구 중에 퀵드로우나 오토드로우 같은 도구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그냥 이런 학생들이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수업에 단순히 적용해 보는 활동 정도를 활용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융합 교육 같은 경우는 이 활용 교육에서 좀 한 단계 더 나아간 형태로 인공지능에 대한 원리와 핵심 개념 이해를 기반으로 다양한 학문과 이제 산업 분야를 융합해서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교육이다. 근데 단순하게 학문 간의 융합뿐만 아니라 인문학적인 상상력과 과학적인 지식도 있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융합적인 태도를 함양하는 교육이래요. 그래서 결국 이거 글만 보셔도 활용 교육보다는 좀 더 뭔가 창의의 가치를 추구를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저건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저 인공지능 융합 교육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이 몇 명이나 될까? 당장 '나부터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먼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융합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구나 정도로 생각이 들었고 이 논문에서는 어떻게 보면 융합 교육을 좀 추구하고 있는데 이 뒤에서 이 연구진이 생각한 인공지능 융합 교육의 한번 사례를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핵심 역량입니다. 인공지능 교육과 관련된 핵심 역량으로 크게 이제 교사 역량, 학생 역량, 그다음에 교과 역량이라고 이분들은 제시를 하셨는데요. 자, 교사 역량은 수업 설계 역량으로 보시더라고요. 즉 인공지능을 가지고 얼마나 수업을 잘 만들 수 있냐, 잘 설계할 수 있냐가 인공지능 교육에서 교사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인공지능 교육대학원에서 추구하는 목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안에 있는 7가지 정도 뭐 이거는 이분들의 생각이니까 이것들과 같은 내용들이 인공지능 교육대학원 내 안에 포함이 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교과 연계 인공지능 융합 이건 이제 제가 박사 논문에서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기반 수업 분석. 그래서 이제 수업 분석을 할 때 인공지능의 힘이 필요한 건데 이거를 하기에는 아직 우리나라의 기술이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실생활의 문제 해결과 프로젝트 활동 기획인데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학습 킬패트릭의 프로젝트 학습을 많이 배웠는데
그런 패트릭의 프로젝트 학습에 인공지능을 넣어 가지고 이제 접목을 시키는 거죠. 근데 학생들이랑 이제 처음 프로젝트 학습을 할 때 첫 번째 활동이 우리 생활 주변에 아니면 학생 개인의 주변에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일까가 사실 첫 번째 활동이라면은 이제 그러한 문제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한번 해결을 해 볼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아까 그 말씀드렸던 AI의 실생활 적용을 위한 융합 교육으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학습 설계, 지도함 이제 수업 만드는 거, 그다음에 데이터 기반 피드백 설계, 수업 모델 기획, 교육 과정 이해 등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서야 이제 교육 과정에 좀 인공지능을 좀 폭적으로 좀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2022에 어 마 그전에 비해서는 많이 넣으려고 하는데, 이따 뒤에서 제가 해외 사례랑 좀 비교를 해 드리면은 아직까지 교육 과정에 완전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갈 길이 멀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 역량은 학생들이 이제 인공지능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역량인데, 학습 기술 역량, 인지 역량, 비인지 역량, 창의 융합 역량, 인공지능 활용 역량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제 4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학생들이 쓰던 거였는데, 여기에다가 인공지능 리터러시, 지식 정보 처리, 그다음에 문제 해결,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문제 해결하고 데이터 해석하고, 이러한 능력들이 미래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이지 않나. 그럼 결국은 교사는 위에 있는 수업 설계 역량을 바탕으로 요 5가지의 역량들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키워줄 수 있을까가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과 역량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소양 역량, 활용 및 프로그래밍 역량, 그다음에 문제 해결 역량인데, 이건 약간 교과 교육과 관련된 것 같은데, 쭉 보면서 학생 역량이랑 교과 역량이랑 '왜 이렇게 나눴지?'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많이 봤는데, 어 그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일단은 이걸 왜 이렇게 나눴는지에 대한 글이 안 써 있기 때문에 좀 의아해했는데, 결국 약간 뭐 '추구하는 바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과 역량이라는 거는 딱 보시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에듀데이터를 활용한 현장 적용 실태 분석 결과인데, 이 에듀데이터라는 게 좀 보시면은, 이 사이트고요. 네. 여기서 보시면은 뭐 공개형 에듀데이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이제 신청을 하면은 이제 심사를 거쳐서 이제 필요한 교육과 관련된 데이터를 제시를 해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실과나 아니면은 이런 AI 혹은 뭐 소프트웨어와 같은 교육이 얼마나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실수랑 이런 거를 가끔 보고를 해요, 정보부장들이. 그러면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받아 가지고 이제 통계를 내셨는데, 여기에서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뭐 논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기타 등등의 다양한 보고서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필요하실 때 여기에 신청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했다. 그다음에 이렇게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요약본이고요.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뭐 필요성은 뭐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그냥 넘어가고, 연구 과제 범위도 네, 그래서 이야기를 했고, 네. 일단 국내는 이제 저희가 국내에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국외의 사례를 좀 해외 사례를 함께 좀 먼저 이야기를 해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처음에 나왔던 게
AI가 활용되는 분야에 대해서 밝혀 놓으셨고 뭐 맞춤형 검색, 자율주행, 지능형 농장 등등이 있는데 이건 2020년 거고 이제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 내용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AI의 기본적인 이제 기능들을 바탕으로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에 활용되는 AI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맞춤형 학습이라고 해 가지고 뭐 수학이나 영어, 특히 뭐 산타 토익과 같이 어떻게 보면은 어 그 학생의 1대 1로 맞춤형 1대 1로 그 학생의 수준에 맞춘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우리나라도 이쪽이 많이 좀 성장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클래스팅 AI나 그다음에 요즘에 뭐 매스플랫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수학 그 사교육 플랫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거기서 추구하는 바가 다 이 맞춤형 학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학습 경험 확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학교에서는 쉽게 하기 어려운 학습의 내용들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제공한다. 취약계층 지원도 있고 업무 자동화 및 효율화. 그래서 여기는 뭐 빅데이터 기반으로 에세이를 자동 첨삭을 해 준다. 이거 이제 영어 그 라이팅을 해 주는 것인데 이런 것도 이제 점점 생겨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제 이쪽이 더 성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할 때 좀 이런 업무 자동화, 학교에서의 업무 자동화 및 효율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떠한 그 학생들의 평가 결과를 그냥 어떤 특정 프로그램에 스캔을 떠서 올리면은 인공지능이 자동적으로 그거를 스캔을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화 시키고 그게 자연스럽게 평가까지 이루어져서 나이스에 그대로 얹혀지는 형태로 되면은 학교에서 좀 쓸만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은 과연 이게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인공지능들이 학교에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교육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추구하는 게 요 맞춤형 학습을 좀 키우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업체들이랑 이야기를 해서 학생들의 기초 학력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기초 학력에 뭐 수학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수학이 어디서부터 학생들의 기초 학력에 부진이 생겼고 그 기초 학력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추천을 해 줘야 되고 어떤 교육적인 내용을 추천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결국은 학교에 들어오려면은 특히 초등을 예시로 들면은 초등에서 담임 선생님들이 우리 반 아이의 기초 학력을 다 하나하나 관리를 해 준다? 사실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은 AI가 알아서 우리 반 학생의 기초 학력을 다 알아서 케어를 해 주고 진단을 해 주고 학생의 발전도를 체크를 해서 자연스럽게 그 기초 학력 관리 시스템에 업로드해 주고 그걸 나이스에 남겨 가지고 얘가 초등학교 1 학년부터 고등학교 3 학년까지 학습 이력을 남겨 가지고 얘가 잘 성장을 했는지 아니면은 그다음 담임이 '얘는 이런 게 부족했구나.'라는 거를 한 번에 알고 그 기초 학력 시스템 AI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해 주면은 이제 효과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서는 과연 학교에 어느 정도로 들어오게 될까?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똑똑 수학 탐험대 이제 정말 교육청에서 만들어 놨지만 저희 학교 선생님들께 여쭤보니까 안 쓰시더라고요. 쓰시는 분은 못 봤어요 그거를. 그래서 이것 노력해서 썼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좀 '디테일이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결국은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 정책은 뭐 인간다움이 항상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좋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써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예전에 한번 보여 드렸던 거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AI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개발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해외 교육 정책의 동향인데 자 뭐 프로그래밍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가장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고하고 창조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어 프로그래밍 특히 여기 계신 선생님들 말고 기본적으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중에 프로그래밍, 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하면은
그냥 개발자를 키우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러한 교육의 목표는 개발자를 키우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는 게 사실 1 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하죠. 그런 사고력 발달에 어떻게 하면은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이 소프트웨어 교육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티브 잡스는 프로그래밍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그다음에 윙은 컴퓨팅 사고력의 핵심은 개념화에 있으며 불확실한 상황에서 계획을 짜고 학습을 하고 일정을 세울 수 있는 역량이다. 굉장히 이 컴퓨터 교육, 컴퓨팅 사고의 그 영역 자체를 굉장히 확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교육 정책을 보시면은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1 학년부터 11 학년까지 컴퓨팅을 필수로 한 게 벌써 14 년도예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AI for K-12 이니셔티브를 발족해 가지고 여기서 굉장히 다양한 어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유리야, 내일 발표 PT하고 내용도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제가 저 미국 거를 가지고 왔는데 AI for K-12 들어가 보시면 네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 인공지능은 여기와 여기가 이제 공동으로 후원을 한다. 그래서 AI의 5가지 빅 아이디어. 이제 저희 보고서 뒤에 이게 있거든요. 이따 한번 같이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가이드라인, 약간 교육과정처럼 이제 활용이 되는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자료들이 함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빅 아이디어 1 보면 인식이다. 그럼 인식이 돼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리소스 목록 보시면은 이제 다양한 보고서들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 도서. 그래서 이제 다 영어긴 하지만 여기 있는 거를 좀 다운 받으셔 가지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여기서 활용하시면은 '아 미국에서는 요런 식으로 좀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뭐 여기저기 뭐 사이트도 많이 다녀보고 다양한 보고서들도 많이 봤는데 그래도 여기가 이 사이트가 가장 그래도 최신의 것이 가장 많이 좀 어 '확보가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여기 거를 좀 많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다시 넘어와서 그다음에 이제 일본도 자 모든 초중학교 과정에 프로그래밍 의무화를 시켰고요. 2022 년부터 고등학교 필수시켰습니다. 이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2025 년부터 대학 입시에 정보 과목을 추가를 시킨대요, 필수로. 아직 우리나라는 요 정도까지는 아니죠. 우리나라도 이제 가르치기는 시작했지만 요거를 수능 과목에 넣는다? 아직까지는 네 시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교과서 만들어 가지고 2018 년부터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타 다른 나라들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거 좀 읽어 보시면 되고 '아 외국은 저렇게 하는구나.'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대다수가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우리나라보다 빠르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다음에 AI 인재를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한다. 자 그래서 교육 과정입니다, 이번에는. 자 미국의 교육 과정인데요. 자 모두를 위한 컴퓨터 과학 정책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면서 아 CS 컴퓨터 과학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얘네가 추구하는 바가 딱 여기 나타납니다. CS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초 역량이라고 하는 3R과 더불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서 모두 다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들어오면서 이제 기본 기초 소양, 기초 역량, 기초 소양, 기초 소양이라는 말로 이제 수학, 수리 역량, 수리 소양, 그다음에 언어 소양, 그다음에 디지털 소양으로 이제 들어왔죠. 그게 이제 이거에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과연 각 교과에서 교육 과정을 짤 때 각 교과 교육의 교육 과정에 과연 이 소양이라는 디지털 소양이 어떻게 접목이 될까라는 거를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저는 사회과니까 사회과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초등이 원래는 국정 교과서였는데요, 사회과가. 작년이죠. 작년부터 3-4 학년을 시작으로 올해 5-6 학년까지 교과서가 검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근데 저는 검정으로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그 검정 교과서에 좀 '획기적인 내용들이 많이 변화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교과서를 봤는데 문제는 그전 국정과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출판사한테 좀 물어봤어요. "아니, 그 엔트리나 이런 거 학교에서 많이 수요가 있고 선생님들이 많이 쓰시는데 사회과 교과서에다가 엔트리 갖다 넣으면은 획기적일 거고 굉장히 아이들 재미있어 할 거고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을 거고 당신들 책이 잘 팔리지 않겠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교육부에서 그런 기존의 교과서 이외에 다른 거를 넣으면 안 된다라고 못을 막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뭐까지 활용을 못 했냐면은 사실 요즘에 QR 코드는 완전 옛날 거잖아요. 그냥 당연히 우리 삶 속에 존재하는 게 QR 코드가 됐는데 QR 코드조차도 교과서에 실지 못하도록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한 면에서 야, 이게 다음 교육 과정에서 이런 디지털 소양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옛날 교과서의 형태를 고수하는 교육부가 있다면은 우리가 더 좋은 교과서 혹은 이런 CS를 추구하는 교과서를 만들 수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이제 올해 말에 정확하게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시행이 좀 될 텐데 그때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그려지는지를 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은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CSTA랑 IST가 자 CS 에듀케이터를 목표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은 주들이 적용을 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그림 8과 같이 5개의 빅 아이디어 중심의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여기입니다. 자, 5개의 빅 아이디어. 자, 인식, 표현 및 추론, 학습,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5가지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저희가 학생들이랑 선생님들께서도 선생님들 교과에 어떤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융합 교육을 하고자 한다. 그랬을 때 '아, 우리 교과에는 이 5가지의 빅 아이디어 중에 어떤 게 적절하겠다.' 특히 예를 들면 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인식 쪽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피지컬 컴퓨팅이나 아니면 다양한 센서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인식 과정을 거쳐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수업에 적용하는 과정도 있었고요. 특히 저는 뭐 사회과니까 사회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주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 시민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교과에서 과연 이 5가지 빅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어떻게 인공지능을 바라볼 것인가가 일단은 내 교과의 교육 과정을 어떻게 접목하냐의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5가지 빅 아이디어도 하나의 예시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절대적은 아니겠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위에 다른 접근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접근이 힘들다면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 틀을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내용과 네, 단계별 성취 목표인데 교육 과정이죠. 2 학년까지 벌써 2 학년 유치원부터 2 학년까지 이미 뭐 센서 식별, AI와 뭐 대화하거나 이런 상호작용하는 거는 시작을 한대요 벌써. 근데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는 2 학년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나마 좀 소프트웨어 선도학교나 인공지능 선도학교 같은 곳에서 그 알버트라는 게 있는데 좀 보여드리면 요런 거거든요. 굉장히 비싼데
이거를 그나마 좀 초등학교 1, 2학년에서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초중고 교육용 알버트 코딩 로봇,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5, 6학년은 좀 아이들한테 안 맞는 것 같고 1, 2학년에다가 3학년, 4학년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보드게임처럼 얘가 이 보드게임 자체에 얘가 인식할 수 있는 센서가 달려 있어 가지고 이 보드게임 내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좀 예를 들면 자 뭐 이게 마을이에요. 마을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거 뭐 다양한 장소로 돌아다니면서 여기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상황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아 시장에서는 이런 대화를 해요.' 뭐 요런 식으로 하는 인공지능인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결국 저것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건데 사실 저희 학교도 말씀을 드리면은 햄스터 로봇도 30 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햄스터가 한 10만 원 정도 하는데 300만 원이죠. 30 대가 있으면은. 그 300만 원 예산이 없어 가지고 30 대를 다 못 구해 놨어요. 즉 학교마다 저런 AI와 관련된 다양한 피지컬 컴퓨팅이나 센서나 기본적인 도구들이 일정 부분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어 이런 저학년이나 3-4 학년 같은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좀 확장된 그 범위가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5-6 학년이 엔트리를 가르치면 되지만 그 밑에 학년 학생들에게 엔트리를 가르치는 건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좀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6 학년에서 8 학년 같은 경우에는 AI 의사결정의 편향의 잠재적 원천에 대한 설명, 편향 식별 뭐 이런 등등이 있고요. 점점 올라가고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상세 개념 쭉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인식은 AI는 센서를 하여 세상을 인식한다. 표현 및 추론은 AI는 세상을 표현하고 구조화해 추론에 사용하고요. 학습은 AI는 데이터를 통해 학습한다. 상호작용은 AI와 인간의 상호작용에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 사회적 영향력은 AI는 긍정적, 부정적 방식으로 사회에 영향을 끼친다. 라고 보고 이 아래에 있는 교육 목표들을 중심으로 내 교과와 뭐가 관련이 있을까? 뭐 내가 언어 쪽이다. 라고 하면은 자연어 이해를 쪽으로 하면서 상호작용 쪽으로 빠지시는 거고, 그다음에 뭐 도덕 교과다. 그럼 뭐 감성 컴퓨팅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중국이 음 빠르게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빨리 진행을 하면서 어 다 시진핑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였고 하고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 이후에는 중국이 생각보다 이쪽으로 성장을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 보시면 17, 18, 19 년도에는 굉장히 뭐 이것저것 했지만 20 년도 이후에 막 새로운 중국에서 뭘 했다 뭐 이런 거는 거의 저는 못 본 것 같아서 코로나 이후로 좀 중국은 좀 꺾인 느낌이고 그전에 굉장히 빠르게 잘했습니다. 그다음에 성취 기준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에게 제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도 기존의 ICT 교육 같은 경우는 컴퓨터 사용 능력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리터러시 이상의 컴퓨팅 교육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교육 혹은 인공지능 교육으로 좀 교육의 성격을 바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실과를 가르치면서 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컴퓨터를 너무 못 다룬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학생들한테. 어 지난주였나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헤드폰 소리 때문에 헤드폰을 이제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자 헤드폰 사용해 보세요."라고 했는데 그 헤드폰을 본체에 끼는 방법을 몰라요. 이거를 어디에 껴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한 번도 태어나서 껴본 적이 없는 거죠. 자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기본적인 컴퓨터 사용 능력이 떨어지는구나. 특히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도.'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것도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요즘에 타자 못 치는 학생 진짜 많죠. 200타 넘는 학생이 드물어요, 학생들 중에. 그다음에 이제 컴퓨팅 교육 과정에서 이제 영국 교육부 같은 경우도 이제 Computing Programs of Study를 발표를 해서 이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교육 과정을 새롭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는 스크래치, 중학교에서는 파이썬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중학교 선생님들께 여쭤보니까 파이썬을 중학교에서 다루는 학교는 우리나라에 많진 않아요. 우리나라 그래도 고등학교에서부터 파이썬을 좀 적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제 저희 선생님들 중심으로 꽤 계시지만 중학교에서는 파이썬을 좀 아직까지는 힘들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정확하게 엔트리나 스크래치를 가지고 프로그래밍 교육을 하고 넘어간다면은 중학교부터도 파이썬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려면은 굉장히 장기적인 계획이 좀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학년별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입니다. 자, 일본은 어 시작부터 좀 느렸어요. 어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아직까지 많이 진행이 된 상태는 아니고, 이제 천천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시작이 늦고 천천히 진행이 되고 있지만, 획기적으로 대학 입학 공통 시험에다가 정보 과목을 추가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시수도 점점 늘려나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보 과목을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수능이죠. 수능에 넣는다고 하니까 이제 생각보다 빠르게 바뀌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언젠가 수능에 이 정보가 오는 날이 있을까?'라는 한번 기대를 좀 해 보고 있고요. 일본이 한다고 하니까. 일본도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기초 교육 과정이 생겼고요. 그래서 내용 체계를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이제 해야 하는데, 그래서 뭐 인공지능의 이해, 원리와 활용, 데이터와 기계 학습,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 아까 그 미국의 5가지 빅 아이디어와 유사하죠. 유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비슷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교육 과정이 만들어졌다. 핵심 개념 쭉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내 교과에 어떻게 연결을 시킬까 정도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특이하게 우리나라는 수학 교육 과정도 별도로 뺐어요. 인공지능 수학 교육 과정을 별도로 뺐고, 이런 식으로 제시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BS에서도 요 교재를 내놨죠. 그래서 창의재단에서 만들었던 거를 보면은, 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초등학교는 놀이 체험 중심의 인공지능 교육, 중학교는 실습 중심의 인공지능 교육, 고등학교는 알고리즘 적용 중심의 인공지능 교육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아가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현실은 그냥 정확하게 많은 학교에서 적용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옆에 학교 선생님한테 여쭤봤는데, 선생님네는 실과, 그러니까 엔트리죠. 17차시 어떻게 가르치세요?"라고 여쭤보니까, 실과 선생님께서 연세가 많으신 분이다 보니까 엔트리를 못 가르치시겠대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 다른 데서 진행하는 업체에 엔트리 강사를 협력 강사로 데리고 와서 학생들한테 한 반당 한 5시간이나 6시간 정도 엔트리를 가르치는 걸로 이제 끝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지금 엔트리가 17차시로 들어왔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교육과정 파행 운행이 된 거고, 근데 이제 그 문제 자체가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자체가 수가 너무 적다라는 게 지금 초등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중고등학교는 그나마 이제 정보교과라는 교과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르치지만, 거기도 강사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보 쪽은. 그래서 이제 교사 자체가 적으니까 그 기간제를 구하기 굉장히 힘들고, 근데 최근에 보니까 교 교원대에서 이 정보교과로 그 복수 자격증? 그러니까 이제 부전공이라고 하나요? 이제 복수 전공이라고 하나요? 이제 그런 자격증을 딸 수 있는 6 개월짜리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보 교과를.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따오면은 이제 우리 학교에서 이제 정보 교과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빨리 좀 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보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를 늘려나가고 있는데, 초등도 사실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좀 필요해 보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시퀀스 같은 것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인공지능의 이해선이 요런 식으로
원리에 활용해서는 이런 식으로. 즉 뭐 데이터만 보면은 초등학교 1학년 4학년에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 수치 데이터 시각화라고 하는데 사회과에서 4학년에서 처음으로 학생들이 뭘 배우냐면요. 그래프 읽는 방법. 표를 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게 4학년에 나와요. 사회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요런 것과 연결을 시켜 가지고 이제 가르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의 중요성, 문자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경향성 이런 것도 쭉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눈에 보이시죠? 자, 그다음에 쭉 넘겨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인천이 생각보다 빠르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인천에서 인공지능 교과서가 처음 나왔던 데가 인천이었고요. 그다음 빠른 데가 이제 부산, 이 두 군데인 것 같고, 서울은 생각보다 AI 쪽이 빠른 편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중간 이하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인천에서 만들었던 교육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교육 과정과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그때 생각했을 때 '아 이런 거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만들었던 2020년에 만들어진 거고요. 이거를 만드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경인교육대학교에 있는 컴퓨터 교육과 교수님과 그 제자들인데, 거기에서 책도 많이 내고 다양한 걸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착한 인공지능 교재 목차인데, 제가 그래서 그분들이 쓰신 거를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네, 요겁니다. 그때 아까 말씀드린 2020년에 나왔던 인천 인공지능 교육 표준안이고요. 착한 인공지능 교육 가이드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굿 AI죠. 굿 AI. 그래서 뭐 착한 인공지능이 뭐냐? 결국은 AI를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게 인공지능 교육의 목표라고 하면서 뭐 소양 역량 등등을 다양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어 이것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2020년이다 보니까 이제 막 이 인공지능 교육이 시작을 할 때였죠. 그러다 보니까 내용 자체가 지금에 비해서, 지금의 생각하기에는 '아 뭐 완전 옛날 거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요런 것도 없는 우리나라 형태였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더 먼저 올려드리고, 네, 그다음에 착한 인공지능 이런 게 있었다 정도. 그다음에 충청남도도 자기들 거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굳이 갑자기 뒤에 충청남도가 들어온 거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보고서가 우리 공주대학교 교수님들이 만드신 거다 보니까 충청남도 거를 응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충청남도 뭐 교과 내용 체계고요. 그다음에 이제 AI 교육 정의의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 같은 경우는 굳이 뭐 볼 필요는 없고, 결과만 저희는 이야기를 해보면, 네, 델파이도 그냥 안 보겠습니다. 이거 올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따로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런 과정을 거쳤다 정도이고요. 자, 그래서 아까 저희가 처음에 봤던 내용이죠. 인공지능 교육이란 뭐냐? 아, 요런 거구나. 그럼 그 안에 키워드는 아, 요런 게 들어가는구나. 그다음에 인공지능 원리에 대한 교육은 아, 이런 거구나. 키워드. 활용 교육 요거고 키워드. 그다음에 융합 교육 이거고 키워드. 결국은 아까 저희가 처음에 말했던 그 결론에 나왔던 내용들이고, 이런 식으로 어 인공지능 교육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인공지능 융합 교육이 뭐고, 활용 교육이 뭐고, 인공지능 교육이 뭐고에 대해서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이거야."라고 선언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 전문가들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핵심 역량입니다. 아까 저희가 봤던 뭐 교사 역량, 학생 역량, 그다음에 교과 역량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앞에 있던 정의와 마찬가지로 이런 델파이를 거쳐서 이제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좀 봤었고, 관련 교육 목표고, 이것도 똑같이 델파이는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 인공지능 핵심 역량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자, 보면은 인공지능 교사의 핵심 역량은 결국은 교수 방법.
내가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에 대한 역량이고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선생님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5 학기를 마치시고 졸업을 하실 텐데 내 인공지능의 교사로서의 핵심 역량이 얼마나 성장이 되었는가를 보시면은 첫 번째 AI 테크놀로지 역량, AI 지식 적용 역량, 교과 연계 인공지능 융합 역량, 인공지능 도구 활용 능력, 인공지능 기반 수업 설계, 인공지능 리터러시, 그다음에 인공지능의 문제 해결과 프로젝트 활동 안내자, 그다음에 협업 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 촉진자, AI 교육을 위한 실제적 학습 설계 역량, AI 및 에듀테크 활용 역량, AI 활용 데이터 해석 역량, AI 활용 데이터 기반 피드백 역량 등등이 있죠. 이거에서 우리가 얼마나 추구를 했는가, 얼마나 달성했는가로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이 이후에도 선생님들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때 이러한 틀로 내가 어떤 거를 더 연구를 하고 전문성을 키워나가야 되지라고 생각할 때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의 역량이고, 그다음에 교과 역량도 이제 관련된 거 쭉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업 설계 아까 봤던 거고 넘어가면은 또 그다음에 이제 좀 실태 조사들을 아까 에듀데이터를 가지고 했는데 일단 초등 같은 경우에는 실과 시간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다. 그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학교가 주당 1시간 또는 2시간이다 보니까 34시간 혹은 68시간 시수를 확보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고등학교입니다. 자, 고등학교는 어 정보 과목을 신설한 학교가 절반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절반은 정보를 가르치고 절반은 정보를 안 가르치고 이제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정보를 배웠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배웠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필수 과목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필수 과목이 아니고 그다음에 뭐 137시간 이상 가르치는 학교들은 다 특성화 고등학교였고 대다수가 주당 2시간 정도를 어 편성한 학교가 좀 많았다고 있었고, 근데 보니까 정보라는 이름의 과목이 있고 정보 과학도 있고요. 그다음에 피지컬 컴퓨팅이라는 과목이 또 있대요. 인공지능과 피지컬 컴퓨팅. 물론 선택한 학교가 많진 않지만, 그다음에 인공지능과 미래 사회, 그다음에 정보 과제 연구,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초 뭐 요런 식으로, 그다음에 데이터 과학과 머신러닝 이러한 과목도 있는 거 보고 '아 정말 다양한 과목들이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고, 이런 게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요게 접니다. 네. 이게 제가 참여했던 인터뷰인데 이때 이제 이야기했던 질문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이제 인공지능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 첫 번째가, 자, 운영되고 있지 않은 이유 첫 번째 수업 시수입니다. 네. 초등학교 17시간이고요. 지금 중학교 거의 34시간이 많았죠. 그러니까 주 1회예요, 주 1회. 그다음에 고등학교 68시간 주 2회인데 그것도 편성 안 한 학교도 많다. 자, 그랬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적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1시간 가지고 학생들한테 뭘 가르칠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어려워요. 제가 엔트리 처음 가르치면서 정말 처음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게 엔트리 아이디 만들고 엔트리 학급 가입시켜 가지고 작품 공유하게 하는데 한 2주 걸린 것 같아요. 맨날 아이디 까먹었다, 비밀번호 까먹었다, 또 가르쳐 주고 또 가입하고 기본적인 거 하는데 2-3 주가 걸렸는데, 그러면은 시간 금방금방 가거든요. 그러면 직접 만들 시간도 줘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들이 이번에 좀 만든 거 예시 작품을 좀 보여 드리면, 잘 만들지는 못했지만 이게 진짜 음 기초학력 부진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게, 처음 엔트리를 배우는 학생들이 대다수였어요, 저희 학교는. 기존에 엔트리를 해본 학생 10 명이 안 되는 학교였는데 전교생 중에. 근데 분명히 저는 똑같은 거를 가르쳤는데 반마다 혹은 학생들마다 편차가 생각보다
많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학생들이 이번 홈으로 올린 거를 보면은 되게 게임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보니까. 뭐 기본적으로 보시면 위로 찾기죠. 위로 찾기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건데, 이 다음엔 처음으로 돌아가고, 요런 거를 게임으로 만들어 놓은 학생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게임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발사를 해서 이제 보스를 꿰는, 이제 아마 좀 옛날에 오락실 좀 다녀보신 선생님들은 이 게임 뭔지 이제 아실 텐데, 요런 거를 위주로 좀 많이 만들어서 학생들이 적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제가 학생들한테 수행 평가를 요구했던 게, 선생님한테 배웠던 모든 최대한 많은 블록들을 마음껏 활용해 가지고 이제 작품에 녹여내라가 저의 요구 조건 하나였어요. 내용 안 본다. 무조건 많이 넣어라. 그래갖고 그다음에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장애물 게임을 만들었죠. 네. 그래서 무슨 기능이 이렇게 안녕 이렇게 하는, 소리가 안 돼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 오늘은 장애물 게임을 할 거야. 시작해 볼까? 정말로 쉬워. 그래서 이제 방향키로 움직이는 거고요. 자동까지 와서 장기로 넘어갔고, 끝이야. 네, 이런 식으로 했는데, 활용된 코딩을 좀 보여드리면, 뭐 별건 안 썼죠. 기본적으로 이런 소리도 넣어보고, 이동하는 것도 해보고, 그다음에 뭐 장면 전환하는 것도 이렇게 넣어서 신호 받고, 신호 이제 속성에서 신호도 만들어서, 제가 가르쳤던 내용들인데 이런 식으로 시간 기다리는 거까지 한 겁니다. 근데 제가 굳이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잘한 작품은 아닌데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렸냐면은, 이 학생이 특수학생이에요. 그 3급, 지체 3급을 갖고 있는 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특수반 학생인데, 특수반 학생도 저한테 한 학기 동안 배워가지고 그냥 혼자 만든 거예요. 저희 활동 보조인도 없으시고 실무사님도 안 따라오시고 진짜 셀프로 혼자 이제 학교에서 만든 건데, 이걸 보면은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특수학생 이 정도 만든 거 정도 보면은 그래도 이해를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메커니즘을 이해했으니까 이제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이게 되게 학생들한테 앞으로의 학생들의 교육 방향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 학생을 보면서.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사실 실수의 문제는 요겁니다. 맨날 싸우는 문제긴 한데, 어딜 늘리면은 어딜 줄여야 돼요. 이거는 같은 교과 내에서도 그렇죠. 특히 저 사회과인데, 사회과 내에서는 정말 그 지리, 역사, 일반 사회 이 세 가지의 영역이 정말 피 터지게 싸워요. 뭐 역사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뭐 지리나 일사를 그 줄인다 하면은 싸움 납니다, 바로. 근데 같은 교과 내에서도 그러는데 다른 교과의 거를 뺏어온다? 이건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민감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교사 역량. 자, 결국은 아직까지 소프트웨어나 AI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이, 지금 이제 AI 대학원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1기시죠.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1기 선생님들이 전국에서 배출이 되었는데, 이게 한 10년은 돼야 좀 누적이 되고
교사 역량 전체가 올라갈 텐데 아직까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게 좀 단점으로 적용이 됐었고요. 네, 교사 수급 문제. 그다음에 교육과정 부재 문제가 있었고, 근데 지금 이제 교육과정이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진척이 되었는데 외국처럼 좀 자세하게 나온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그다음에 활성화 방안으로 첫 번째 교원 확보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관리자가 지금 저희 강의에 관리자분들께서도 계신데 관리자가 관심이 있으면은 그만큼 뭐 다양한 기기도 많이 사주실 거고 그다음에 실과 컴퓨터실이나 이런 지원도 많아질 거기 때문에 이런 지원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애 융합 교육이 필요하다. 즉 이게 시수 문제와도 좀 연결이 되는데 AI만으로 시수를 편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과 시간에 AI를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2022 교육과정이나 아니면 그다음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교과에 AI를 필수적으로 넣어라라고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교과서에. 그래서 뭐 사회과라면은 매 단원의 마지막 차시는 AI와 관련된 내용을 넣어야만 교과서 통과시켜 주겠다라고 조건을 걸어버리면은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AI 시수를 확보하는 방법을 쓰지 않을까라는 게 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선생님들께서도 똑같이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결국은 이제 '내가 이런 인공지능을 가르치면은 정보과에서 싫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랬을 때 그런 문화를 좀 버리고 '내 교과, 너 교과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융합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라는 좀 그런 기본적인 문화가 좀 적용이 돼야만 좀 더 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팀 티칭에 이런 것도 있었고 교육 정책도 당연히 필요하죠. 아쉽게도 이번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예산안을 폈는데 이런 디지털 관련된 예산이 거의 전액 삭감이 되는 바람에 좀 안타깝기는 한데 결국은 어 학생들을 가르치는 환경이 돼야 가르쳐요. 저도 학생들하고 컴퓨터실에서 AI나 이런 거를 쓰는데 엔트리에 좀 무거운 걸 얹히면은 바로 컴퓨터가 다운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랑 하다 계속 버벅거리고 느리고 우리나라 교육 선진국이고 뭐 디지털 강화됐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물리적인 환경으로는 뭐 극복이 안 되니까. 저는 정말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전자칠판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지금 뭐 학교에 들어오는 거 보니까 좀 저렴한 데게 한 5,000-6,000만 원이고 비싼 건 8,000,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거 학교 전체 바꾸려면은 억대로 들겠죠. 한 30 대만 바꿔도. 그 돈으로 컴퓨터 좋은 거 사 주고 이런 엔트리 같은 거 그 피지컬 컴퓨팅이나 센서, 마이크로비트 이런 거 사 주면은 훨씬 더 교육에 도움이 될 텐데 그런 건 안 사 주고 이상한 거 설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참 그런 정책적인 게 아쉽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등 정부 외 교사가 AI 교육이나 사업에 참여 기회 부여가 필요하다. 제가 뭐 교육청 일이나 아니면 다양한 AI 관련된 회의나 가 보면은 초등은 기본적으로 다 전공이 초등 교육 내에서 세부적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교과에서 와요. 물론 사회과는 안 오지만 뭐 수학도 오시고 과학도 많이 오시는데 중등은 진짜 정보만 오세요. 그러면은 아예 얘기가 안 통하는 것 자체가 그분들의 목적은 인공지능 개발자를 키우는데 굉장히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게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러한 다양한 회의에 지금 강의에 들어오시는 다양한 교과의 선생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정말 융합이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거의 뭐 장학사님들도 다 정복, 그다음에 들어오신 선생님들도 정복 이렇게 오다 보니까 한계가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다음에 연수가 필요하다. 사실 제가 얘기했던 게 요거거든요. 이게 제가 얘기했던 건데 결국은 이렇게 교육대학원의 형식도 좋은데 딱 재교육처럼 그냥 뭐 초등이다. 그럼 초등에서 선생님들 뭐 인공지능
담당 교사를 키운다. 그러면은 교육대학교에다 6개월 파견 보내가지고 6개월 동안 빡세게 굴려서 이제 인공지능 가르치게 하면은 저는 될 것 같아요. 굳이 교육대학원 설립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교사를 이런 식으로 한 10년만 계속 바꾸기면은 어느 순간 다 되지 않을까? 중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될 것 같고 자료 개발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이 됐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말씀하신 수업 설계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에디 모형을 가지고 작성을 하셨고요. 자, 이거는 그냥 좀 교육공학에 대한 내용이라 넘어가고 수업 얘기하면서 좀 마무리를 지을 텐데 네. 그래서 이분들은 초, 중, 고에서 AI 원리 이해 교육 하나, 그다음에 AI 융합 교육 하나 해가지고 총 6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셨습니다. 자, 보시면서 이거 예산 엄청나게 들어간 보고서고요. 제가 알기로는 교수급이 8명인가 붙었어요. 교수급 8명이 붙어가지고 만든 보고서입니다. 자, 그랬을 때 결국은 앞에 정책 연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뒤에 프로그램 개발도 학교에 도움이 돼야 돼요. 근데 보시면서 이제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이거 내 수업에 쓸만한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초등입니다. 초등 AI 원리 이해 교육이고요. 초등학교 4학년 대상입니다. 자, 첫 번째, 인공지능이 데이터의 특징을 찾아 분류하는 과정을 따라할 수 있는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택배를 주문을 했는데 뭐 택배에 분류가 적용되는 AI 영상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학생들한테 오늘은 인공지능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다 하면서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로봇이라는 거를 공통의 목표로 설정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사람이 대상을 이해하고 분류하는 과정, 인공지능이 대상을 인식하고 분류하는 과정을 학생들에게 알려주는데 자, 초등학교 선생님들 이거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몇 명이나 이해할까요? 지금 이 그림을. 이거 제가 보기에는 6학년 학생들 갖다 놔도 많은 학생들이 이해 못할 수도 있고 정말 이해하는 데까지 선생님이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초등학교 4학년에서 이거를 분류를 가르칠 수는 있어요. 과학 시간에 분류를 배우니까. 근데 이렇게 분류에 대한 개념을 이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그 메커니즘 자체를 분류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라는 거는 학생들한테 너무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분류란 대상의 속성을 기준으로 비슷한 속성을 가진 것들끼리 묶어 구분하는 것임을 안내한다. 말이 너무 어려워요. 분류란 말을 학생들이 가르치는데 속성이란 말을 아이들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한테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분류란 걸 가르칠 수 있지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좀 교육과정 이런 지도안을 짜야 되는 게 사실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를 많이 실수하는 데가 그 교생들, 예비교사들, 즉 초등학교 3, 4학년을 가르치러 왔는데 초등학교 3, 4학년 수준을 모르니까 어른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접근을 하는 수업을 많이 만드는 게 교생들인데 이제 그런 식의 좀 지도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보는 게 제 개인적으로 보시면 그다음에 뭐 분리수거 로봇을 만든다. 그래서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서 교장 선생님께서는 여러분이 분리수거를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로봇을 제공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라고 이제 제시가 되어 있고 자, 해결 계획 세우고 하는 건데 저는 사실 앞에서 좀 기대를 많이 했던 게 이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셨고 자, 해결안 정리하고 실습이 없어요. 저는 엔트리 들어가서 최소한 분류 그 사진 이미지 분류하는 인공지능 모델이라도 한번 만들지 않을까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탐색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수업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뭐지?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되게 아쉬웠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좋아요. 분류를 가지고 인공지능 뭐 재활용 로봇을 만드는 건 좋은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냥
해버리는 것 자체가 이게 원리 이해 수업으로 합당할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저는 그래서 좀 이거를 뭘로 연동을 시켜보고 싶으면은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로봇 중에 저희 요즘에 플라스틱 분리배출이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강화가 됐잖아요. 색깔 있는 거 없는 거, 그다음에 분리수거 가능한 거 안 하는 거 한 거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를 분류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학생들이랑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앱 인벤터에 그걸 얹혀서 핸드폰에 얹히고 핸드폰을 가지고 진짜 우리 반에서 나오는 재활용 쓰레기를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은 재미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까지 가야 좀 현실적인 인공지능 수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AI 융합교육이고요. 초등학교 3학년에서 사회로 만드셨대요. 그다음에 우리 고장의 특징을 인공지능 원리인 지식 그래프로 연관성 있게 그릴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보는데, 자, 지난 시간에는 자연환경, 인문환경, 여가생활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밤은 공주의 대표적인 농특산물 중 하나로 자연환경에 속합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우리 고장의 공주에 대해서, 지역화 교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수업인데, 그럼 지식 그래프라는 거를 이렇게 뭐 설명을 하면서 만드시는데, 저도 지식 그래프라는 거를 잘 몰랐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지식 그래프가 뭔지. 이번 영상은 2-1 다른 나라에 대한 지식을 그림으로 단원에서 활용하는 지식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지식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그래프란 마인드맵처럼 하나의 대상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그물처럼 연결하고 그래프의 형태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은 검색 포털에서 검색을 하면 검색한 내용과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보여주는 것이 지식 그래프 방법을 활용한 예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발행한 학교에서 만나는 인공지능 수업 초등 5, 6학년 내용 중 지식 그래프를 나타낸 그림을 보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란색 원은 영화라는 범주에 해당하는 내용들이고, 초록색 원은 정보를 나타냅니다. 범주와 정보 사이를 그 둘의 관계로 나타내 주는 것이 지식 그래프입니다. 잠깐 영상을 멈추고 살펴보시면 금방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식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원으로 나타내고 노란색, 초록색으로 나타낼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학급에서 통일된 양식으로만 활용하면 됩니다. 나타내고 싶은 범주를 세종대왕이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종대왕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서 적어주면 되는데, 저는 훈민정음으로 하겠습니다. 세종대왕과 훈민정음의 관계는 업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상과 정보 간의 관계를 표시하면 되는데, 다른 정보도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태종이라는 정보를 찾아서 관계를 아버지로 표시해 줍니다. 이때 찾은 정보는 어떤 정보의 범주가 되어 또 관련된 정보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종은 원경 왕후와 부부 관계라고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표시가 되었지만 실제 인터넷상에서는 아주 많은 정보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정보를 가지고 인공지능은 기존에 표시되지 않은 정보도 추론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 지식 그래프를 통해서 인공지능은 세종대왕의 어머니는 원경왕후라는 것을 기존의 지식을 통해서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식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읽고 정보를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범주의 관계는 정보이다 라고 읽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정보를 찾게 되면은 세종대왕의 업적은 훈민정음이다 라는 지식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정보는 범주의 관계이다 라고 읽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정보를 찾게 되면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의 업적이다 라는 지식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지식 그래프는 너무나 많은 양의 정보를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로 나타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지식 그래프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 인공지능이 지식 그래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의 과정을 확인하는 정도로만 간단하게 표현해도 충분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본 단원에서 적용한 다문화 교육 외에도 다양한 내용에서 지식 그래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게 이제 지식 그래프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뭐 별게 아니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념도 뭐 마인드맵 그것과 좀 비슷한데 저걸 이제 지식 그래프라고 하고 저게 이제 인공지능의 사고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이 수업을 적용을 하셨는데 지식 그래프를 만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공주를 중심으로 두고 공주와 관련된 개념들을 연결을 시키고 그 관계를 해서 포스터를 이제 만드는 거였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났어요, 수업이. 그러니까 이 지식 그래프가 그래 인공지능이 생각하는 방법 오케이 했는데 야 이게 기존의 수업과 정말 인공지능이라는 거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수업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능에서 제시된 인공지능 수업이 원리 하나랑 융합 하나가 이렇게 제시가 되었는데 좀 아쉬운 감이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중학교로 넘어가면 중학교에서는 탐색 알고리즘에 대해서 학생들하고 하는 걸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티맵이랑 카카오 내비 중에 어떤 게 더 좋을까? 라는 진짜 현실적인 문제죠. 맨날 운전을 하는 분들한테는 야씨 어느 거를 키고 가야 더 빠르게 갈까? 이 고민이 어떻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자 결국은 같은 거리를 같은 곳을 찍더라도 왜 안내는 게 다를까? 뭔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값을 넣어 놓은 걸 텐데 그 기준이 뭘까?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알아보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탐색 원리와 관련된 자료를 좀 보고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들은 이런 식으로 탐색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탐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탐색을 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그 결과도 달라진다라는 거를 학생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수업안을 짜신 거죠. 그래서 보면서 그래 초등보다는 학생들이 재미있어 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게 답니다. 여기도 그냥 원리 이해니까. 그다음에 융합에서는 자 날씨로 날씨를 가지고 예측하는 AI를 했대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예측 개념을 가지고 기상 자료와 네이버 데이터랩의 쇼핑 검색량 데이터를 해서 날씨와 쇼핑 간의 관계를 예측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 보겠다.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기상 컨설턴트라는 직업까지 염두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서초구 파리바게트 A점의 매출 변화인데요. 온도에 따라서 이게 좀 판매량이 달라진다라고 이제 한 기사가 있었대요. 그다음에 롯데칠성도 이런 인공지능을 가지고 수요 예측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우리가 날씨를 분석을 해서 소비 그 기업의 전략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학생들이 이제 이해를 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고 추세선도 그려보고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예측력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수업은 저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학교에 있긴 한데 초등학교 학생들도 좀 쉽게 가면은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거는 되게 융합 수업으로 너무 재밌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수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고등학교 원리 이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시각과 툴 같은 거 하는 건데 저희 예전 강의였죠. 코답 했던 거
이제 좀 기억하실 텐데 이렇게 시각화하는 거 같이 배웠던 거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거였는데 이게 다더라고요. 시각화 분석에 대해서 방법을 알려주는 걸로 끝나는 수업이었고, 그다음에 융합 수업 같은 경우는 이거 사실 되게 기대를 했어요. 딱 앞에 동기부여 보고 사회 문제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프로젝트 학습을 한대요. 그래서 야 이거 고등학교니까 그래 애들이 진짜 문제 찾아 가지고 인공지능 만들어 가지고 적용하겠지라고 하면서 봤는데 아까 초등과 마찬가지로 그냥 기획안만 짜고 끝나요. 그래서 사회 문제가 뭐고 어떻게 조사할 수 있고 인공지능 어떤 걸 적용해서 어떻게 해결되지 않을까 상상하고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좀 더 그래도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실습적인 면이 들어가면은 더 좋은 수업들이 되지 않을까 이제 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아쉽게 생각을 했지만 여하튼 좀 이러한 연구들에서 좀 더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좀 도전적인 수업들을 제시를 해줬으면은 학교에서 활용하기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면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캐리스에서 진행했던 인공지능 기본 역량 강화 연수 교재이고요. 그냥 앞에만 잠깐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 교육의 필요성, AI 교육의 뭐 방향과 교원 역할, 인공지능 이해하기 이거 앞에 읽어보시면 되고 뒤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교육 방법을 소개해 주는 게 있어서 이거 나중에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수업에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이번 학기에 그래도 좀 중심으로 다뤘던 게 오렌지 3였잖아요. 그래서 오렌지 3 여기 나와 있고 같이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는 뭐 엔트리고 당연히 중학교, 고등학교에 쓸 수 있는 틀은 파이썬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영재 교육이나 아니면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파이썬을 좀 오랜 시간 동안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데에서는 데이터를 파이썬으로 분석하는 게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데이터 학습을 할 때는 오렌지 3 이상의 툴을 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요게 좀 적당한 것 같고 그다음에 공공 데이터 리터러시 인공지능이란 무엇이냐 그다음에 뭐 기계 학습 그다음에 모델 제작하는 거 등등을 이제 중등의 예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 선생님들께서 한번 이거 보시면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적용이 가능하구나 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고 초등도 이제 있거든요. 초등도 좀 보시면 AI 기본 역량 강화라고 하면서 여기 나오는데 앞에 부분 똑같습니다. 자, 인공지능은 우리 주변에 있어요. 자, 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거, 시각화 데이터 종류, 기계학습을 위한 데이터 처리, 그다음에 날씨를 보고 아이스크림 판매량 예측, 인공지능이 사물 분류하는 방법, 스스로 판단을 알려주는 인공지능 등등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초등학교에서 이 정도 해도 특히 이제 5, 6학년 정도에서 할 만하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초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기 말에 거의 다가오실 거고 좀 진도가 끝난 과목도 있으실 거고 그다음에 컴퓨터 시간을 사실 밤마다 배정된 시간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랑 한번 요런 식으로 다양하게 교과 신경 쓰지 마시고 학생들이랑 마지막 학기 말 좀 재미있게 5, 6학년에서 적용해 보시기에 좀 적절한 교재인 것 같아서 추천을 드렸고 그다음에 중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컴퓨터식 가는 게 자유롭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내 교과에 요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이제 학생들이랑 다 해볼 수는 없더라도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이제 과학과 시간에 대표 실험이라고 하잖아요. 학생들한테 실험을 시키지 않고 교사가 앞에 시범으로 보여주는 실험처럼 이렇게 교사가 앞에서 컴퓨터로 그냥 이렇게 대표 실험처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식으로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기본적으로 점점 우리나라도 이런 보고서나 다양한 자료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참고하실 만한 자료가 이제 많으실 텐데, 학교 자체가 이제 워낙 다들 바쁘시다 보니까 이런 거를 적용할 수 있으려면은 예전에 이제 한 시간을 좀 오랜 시간 잡고 진행을 하실 때만 좀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시고 이제 다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AI 융합교육 석사를 가지신 유일한 첫 번째 세대이시니까 뭐 요런 식으로 적용을 해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다음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그 프로그램 개발했던 교수님들 보다 선생님들께서 더 수업을 잘 만드실 거예요. 왜냐면은 수업의 맥락도 아시고 그다음에 각 교과의 전문성을 가지시기 때문에, 특히 AI 융합교육 분야에서는 저런 컴퓨터 교육과 교수들보다는 선생님들 능력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교육자료 개발한다고 팀을 꾸릴 때가 있어요. 공문이 이제 시행이 되거든요. 그럴 때 꼭 선생님들께서 그런 팀에 들어가셔 가지고 좋은 자료 개발 혹은 연수자로서 좀 다양한 연수 자료도 많이 만들어 주시고 강의도 좀 다니시면은 아까 이제 저 보고서에서 나왔던 문제점들을 좀 해결하는 데 좀 큰 진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개인적인 일들이 이제 거의 좀 마무리가 돼 가고 있기는 한데, 저희 학교가 다음 주 방학이거든요. 다음 주 이제 방학이고 이제 졸업인데, 이게 뭐 모든 게 여름방학 때 저희 학교가 8 일을 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아프시고 막 저도 이제 몸도 안 좋고 일에다가 터져 가지고 많이 불편함을 좀 드렸는데, 아무튼 좀 그래도 선생님들께서 항상 따뜻한 말씀과 이해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이번 겨울방학에는 아마 그 텍스트 마이닝, 데이터 마이닝, 텍스트 마이닝 이쪽을 아마 할 것 같아요. 이제 개인적인 일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강의는 뭐 공식적인 계속 끝나겠지만, 제가 앞으로 저도 인공지능을 계속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꽤 지속적으로 이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 단계로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까지는 좀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보고서나 아니면 기초 다른 자료를 좀 소개를 시켜 드리는 거를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종강을 한 이후에는 이제 별도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찍어 놓는 것 자료들을 그냥 개인적으로 올려 드릴 테니까, 그냥 그런 것만 보시면서 질문을 하셔도 되고, 언제든지 이제 졸업하신 이후에도 이제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말 과제에 대한 안내인데, 기말 과제를 별도로 하시는 게 아니라 어쨌든 졸업을 하시잖아요, 이제. 졸업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제가 중간 과제로 내드렸던 그 교육과정 분석한 거, 그것만 좀 더 한 번 더 정리하셔 가지고 보내주시면은 이제 될 것 같고요. 자, 결국은 저희가 교수자로서 개인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거는 선생님들의 각 교과에서 인공지능을 각 그 교과의 성취 기준과 인공지능의 그 맥락을 연결시키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마지막 작업을 하셔서 좀 제시를 해 주시면은 잘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음 기간은 그냥 제가 세종대 지금 성적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지금 연락을 못 받았는데, 그 기간 받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여튼 불편함을 드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기록은